박미숙입니다. 올해 67, 남편을 잃고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 게 제 일상입니다. 이 나이가 되니 사람들은 제게 자꾸 묻더군요. 아들 결혼시켰으니 이제 편하시겠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이제 제 할 일 다 했죠.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편했을까요? 아침 6시. 저는 늘 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이불을 개고 양말을 신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들어오기 전에 밥을 지어야 했으니까요. 냄비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언제나처럼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깨끗했습니다. 며칠 전 동네 친구 정희가 찾아왔었습니다. 한숨을 푹푹 쉬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수가 우리 집 영감이 또 도박했어. 카드빚이 1,000,000원이래.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뭐라고? 1,000,000원? 그것도 모자라서 요즘은 인터넷으로 한다더라고. 집에서도 하고 화장실에서도 하고. 정희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아줬습니다. 에휴, 도박이란 건 사람 잡는 병이야. 절대 손 떼면 안 돼. 그렇게 살아온 평생이었습니다. 성실하게 남의 돈 한 푼 건드리지 않고 그게 제가 지켜온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 집안에서는 제가 지켜온 것들이 점점 의미를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잠깐 시간 좀 있죠?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보고 넘어가실게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뒤에서 며느리 은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잠깐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런 방식이 너무 촌스러워요. 저는 행주를 든 채로 멈췄습니다. 뭐가? 아침마다 이렇게 상 차리시는 거예요. 요즘은 각자 먹고 싶은 거 먹잖아요. 은정이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손에 쥔 행주가 축축했습니다. 촌스럽다. 그 말이 가슴 한구석에 박혔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아들 태열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상을 차려놓고 말했습니다. 태열아, 밥 먹어라. 42살 아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앉았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그 앞에 놓았습니다. 맛있게 먹어. 태열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여전히 핸드폰을 향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밥을 떠먹었습니다. 엄마, 응? 은정이 말 들었어요? 요즘은 아침 이렇게 안 먹는데요.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아들을 봤습니다. 태열이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엄마, 시대가 변했어요. 은정이 말이 맞아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밥을 떠먹었습니다. 밥상을 물리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이 집에서 파출부 신세가 된 게 예전에도 제가 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듣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변해져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은정이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명품 로고가 선명한 가방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왔구나. 뭘 또 샀니?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은정이는 가방을 소파에 놓고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쇼핑백을 가만히 봤습니다. 샤넬, 수백만 원은 할 것 같았습니다. 저 돈은 어디서 나는 걸까? 그 의문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상을 차려놓고 아들 부부를 기다렸습니다. 은정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새로 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브랜드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밖에서 먹을게요. 벌써 다 차려놨는데 저희 약속 있어요. 거래처 사람들이랑. 태열이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중요한 자리라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은 밥상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찌개, 정성껏 구운 생선, 이제 막 꺼낸 김치, 모두 아무도 먹지 않을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몇 달 전부터 아들 부부는 이상했습니다. 저녁에 나가고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있어도 방문을 닫고 무언가 통화를 했습니다. 한 번은 밤에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거실에서 은정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이번 달 정산 확인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요.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그리고 정산이란 건 무엇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태열이가 커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빨래 너는 중이야. 태열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태열아, 네? 요즘 은정이가 일이 잘 되나 보구나. 태열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뭐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 너도 잘 모르는구나. 태열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만 마셨습니다. 저는 빨래를 한 장 한 장 널었습니다. 아들의 셔츠, 며느리의 블라우스, 모두 비싼 옷들이었습니다. 태열아, 이것들은 다 며냐 은정이 행동도 좀 이상하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열이는 저를 봤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요즘 은정이가 행동이 이상한 것 같아서. 태열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은정이는 돈 버는 사람이에요. 바빠서 그래요. 그래도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지 아세요? 은정이 없으면 우리 집 안 돌아가요.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열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빨래를 마저 널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정이가 큰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쇼핑백 안에는 과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비싼 백화점 과일이었습니다.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괜찮아요. 어머니도 좋은 거 드셔야죠. 은정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과일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고맙다.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그럼 편하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정이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은정이 없으면 우리 집 안 돌아가요. 그리고 며느리의 말.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 집 공기를 흔들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새벽 5시, 저는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이불을 개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밀고 부엌 불을 켰습니다. 그 집의 하루는 항상 제 손끝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침 8시, 은정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커피 좀 타주세요. 알았다. 저는 커피를 탔습니다. 은정이는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니, 설탕이 너무 많아요. 아, 미안하다. 커피도 제대로 못 하시고 정말. 은정이는 커피잔을 싱크대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잔을 씻었습니다. 물소리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밖에서 먹는다고 했습니다. 찬밥에 된장찌개를 말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음식들, 웃고 있는 사람들. 저는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저는 청소를 했습니다. 거실을 쓸고 창문을 닫고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그러다 문득 은정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이번 주 수익 정산 완료됐어요. 다음 건도 준비 중이고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들킬 일 없어요. 다 처리했으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들킬 일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릇을 왜 그렇게 닦아요? 은정이가 설거지하는 제 뒤에 서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요. 은정이는 제 손에서 수세미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닦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제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이 집에 왜 있나? 언제부턴가 내가 낯선 사람 같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더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그게 제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부부는 또 외출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였습니다. 엄마, 저희 거래처 미팅 있어요. 이 밤에 요즘은 사업이 밤에도 바쁘다니까요. 은정이가 짧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숨기는 기운이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아들 부부를 배웅했습니다. 그들이 탄 차가 멀어질 때까지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밤에 하는 사업이라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5시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은정이와 태열이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은정이 손에는 비닐 가방 여러 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명품 쇼핑백들이었습니다. 태열이도 큰 종이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잘 됐네. 은정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이번 달은 목표 달성할 것 같아.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정이 방 앞을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뭔가 보였습니다. 새 옷들이 옷장에 가득했습니다. 가방들도 신발들도 모두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 뒤 저는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나오는데 아는 얼굴을 만났습니다. 아줌마, 동네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니, 며느리분 요즘 일이 잘 되나 봐요? 네, 무슨, 아, 저번에 백화점에서 봤거든요. 며느리분이 명품 가게에서 쇼핑하시는 거. 한 번에 몇백만 원어치 사시던데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 그래요? 부럽네요. 우리 며느리는 돈 한 푼 안 쓰는데. 아주머니는 웃으며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몇백만 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은정이의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 커다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은정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뭐니? 아, 새 가전제품이요. 에어프라이어랑 커피 머신. 이런 거 안 사도 되는데. 괜찮아요. 다 좋은 걸로 써야죠. 은정이는 웃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백화점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격표도 붙어 있었습니다. 200만 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은정이와 태열이는 또 외출했습니다. 다녀오면 어머니 선물 사올게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혼자 남은 집에서 남은 반찬으로 밥을 비볐습니다. 찬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알 수 없는 서운함이 함께 넘어갔습니다. 며칠 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문 앞에 무언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두툼한 봉투. 저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5원권 지폐가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떴다 정산 3월분. 송장도 발신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 글씨 하나만. 이게 뭐지? 저는 봉투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은정이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저는 깜짝 놀라 봉투를 가렸습니다. 아, 아니, 쓰레기 버리고 왔어.
은정이는 테이블을 보더니 재빨리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제 거예요. 은정아, 그게 뭐니? 사업 매출이에요. 거래처에서 보낸 거. 은정이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산 3월분, 거래처에서 보낸 돈, 그게 정말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현관문 앞에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봉투, 왕십리 정산 4월분. 이상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그 봉투가 새벽마다 교체되어 있었다는 것. 저는 봉투를 집어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테이블에 놓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게 사업돈인가? 입으로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실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자국 소리, 낯선 발자국 소리. 저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은정이가 현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도 이 시간에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은정이의 대답. 문이 닫혔습니다. 은정이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정이에게 물었습니다. 은정아, 네, 어머니? 어젯밤에 누가 왔었니? 은정이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아, 거래처 직원이요. 서류 가져다 주러 왔어요. 이 밤에 요즘은 야근이 많아서요. 은정이는 그렇게 말하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이틀 뒤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은정이에게 물었습니다. 은정아, 네, 어젯밤엔 또 나갔지? 은정이는 커피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네. 미팅 있었어요. 이 돈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야?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며칠 전부터 봉투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은정이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차가웠습니다. 밤새 가면 힘들게 번 돈이에요. 어머니, 뭐, 이 돈으로 우리 인생 바꿨어요. 이제 우리도 잘 살 수 있어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자랑 같으면서도 어딘가 들키지 않으려는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은정아, 사업이 그렇게 잘 돼? 네, 요즘 대박이에요. 은정이는 봉투를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돈뭉치. 그날 오후, 저는 거실을 청소하다가 은정이 방문이 열린 걸 봤습니다. 안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에 이상한 그래프가 보였습니다. 수익률 월 300%, 플레이어 수 150명 세개방.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플레이어? 수익률?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때 은정이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아, 청소하려고. 은정이는 빠르게 방문을 닫았습니다. 여기는 제가 청소할게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웃음 뒤에 스치는 불빛 하나를 기억했습니다. 저 눈빛 무섭다. 그날 밤 지붕 위로 비가 내렸습니다. 빗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은정이가 하는 일, 밤마다 오는 봉투, 현관 앞에 낯선 남자,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들이 어떤 그림을 만드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또 현관 앞에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2개였습니다. 신림 정산 4월분, 이수 정산 5월분. 저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사업 돈일까? 그 의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은정이가 운영한다는 창고 정리 대행업체. 언제부턴가 집에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졌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밤늦게 드나들었습니다. 트럭이 왔고 큰 상자들을 실어 나갔습니다. 요즘은 밤에도 납품이 많아요. 은정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창고 정리가 밤에 이루어질 이유가 있을까요? 어느 날 오후, 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창고업을 위장한 불법 자금 세탁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동일 수법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물품들이 나왔습니다. 박스들, 노란 테이프, 붉은 납품 코드.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건 며느리 창고에 있던 그것들이었습니다. 똑같은 박스, 똑같은 테이프, 똑같은 코드. 설마 그럴 리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떨렸습니다. 그러나 가슴속 어딘가에서 이미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맞아. 그거였어.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일, 그건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이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왔구나.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정이는 저를 힐끔 보더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하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도박이란 건 사람 잡는 병이야. 제가 평생 지켜온 믿음. 그걸 이제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은정이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조용히 그녀의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봤습니다. 회원 명단, 정산 내역, 수익 분배, 미수금, 모두 불법 도박장 운영 서류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 놓았습니다. 평소처럼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아들 부부가 나간 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박스의 코드, 날짜, 발송처 하나씩 노트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서 발견했던 봉투, 정산 3월분, 그것도 가방에 넣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며느리의 불법 행위를 증명할 증거. 창고에서 나와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방을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새벽, 저는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버스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앞에 섰습니다. 큰 건물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해.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얼굴도, 그들이 잡혀가는 모습, 그걸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도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동네 친구 정희, 빚 때문에 고생하는 가족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원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 제보하러 왔습니다. 제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사진도 봉투도 뉴스에서 본 그 물품 우리 집에 있는 거랑 같습니다. 며느리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그 안엔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받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손전등 사진, 봉투 사본, 장부 내용까지.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겠어요? 네. 저는 조용히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경찰관은 그 메모를 함께 끼워 넣으며 말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순간 제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끝내야 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긴 세월 눌러왔던 숨을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 저는 그 평범함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불법으로 얼룩진 돈이 아닌 정직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삶. 그게 제가 바라는 세상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를 널고 청소를 하고 밥을 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지만 가슴속은 무거웠습니다. 그날 오후 집 밖에서 차가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경찰 승합차 1대와 경찰 승용차 2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 셋이 서 있었습니다. 이윤정 씨 계십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정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윤정 씨,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로 체포합니다. 체포영장을 보여주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은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동행하시죠. 잠깐, 이건 오해예요. 저는 창고 정리업을 하는 거예요. 은정이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때 태열이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은정아! 여보, 나 억울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은정이는 울부짖었습니다. 태열이는 경찰관에게 달려갔습니다. 이거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부인께서 불법 도박장을 영했습니다. 증거도 확보했고요. 증거? 무슨 증거요? 경찰관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제출한 그 서류들. 태열이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이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태열아. 엄마가 신고한 거예요? 태열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왜요? 왜 그러신 거예요? 잘못된 일이었으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습니다. 태열아, 도박은 사람을 망치는 거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도박 빚 독촉하던 사람들 때문이었잖니. 그래도 이건... 태열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정이가 끌려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래요? 저 때문에 이 집이 잘 살게 된 거잖아요. 은정이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태열이만 남았습니다. 떨어진 구두 한 짝, 거꾸로 세워진 의자 하나, 모든 게 끝난 듯 조용했습니다. 태열이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왜 안 잡혀가요? 태열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도 그 돈 쓰면서 살았잖아요. 저도 공범 아니에요?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태열아, 저도 감옥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였습니다. 남아있던 경찰관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김태열 씨. 네. 저희가 조사한 결과 귀하는 부인의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부인 이윤정 씨는 철저히 혼자 운영했고 남편에게는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속였습니다. 귀하의 통장 내역, 문자 기록, 통화 내역을 모두 확인한 결과 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없습니다. 태열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또한 제보자이신 어머님께서도 증언하셨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하는 일이 사업인 줄만 알았고 불법인지 전혀 몰랐다고요. 경찰관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아들은 정말 몰랐어요. 은정이가 철저히 숨겼거든요. 그래서 김태열 씨는 피의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참고인 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태열이가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이 나갔습니다. 태열이는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 증언해 주신 거예요? 그래. 왜요? 저도 그 돈을 쓰면서 살았는데.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열아, 너는 몰랐잖니. 은정이한테 속은 거야. 하지만이 어디 있니? 내가 알았으면 말렸겠지. 저는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엄마는 내가 아버지 닮아서 도박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 알아. 내가 알았으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야. 태열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경찰도 다 조사했어. 너는 진짜 몰랐던 거야. 은정이가 너무 철저하게 숨겼어. 저는 아들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태열아, 내가 몰랐다고 해도 이 일로 마음이 편치 않을 거야. 네. 그러니 이제 더 정직하게 살아야 해. 알겠니? 네. 엄마, 알겠습니다. 태열이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은 오래 남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정직한 시작. 그걸 믿으며 저는 아들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열아,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해야 하는 일이었어. 태열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정직한 시작. 그걸 믿으며 저는 아들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잡혀간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태열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출근도 하지 않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먹지 않았습니다. 태열아, 밥 먹어라. 식욕이 없어요. 그래도 먹어야지. 저는 밥상을 들고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요.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태열이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놓고 갈게. 저는 밥상을 책상에 놓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는 후회 안 해요. 태열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후회? 은정이를 신고한 거요. 이제 우리 가족 다 망했잖아요. 망한 게 아니야. 뭐가 안 망했어요? 은정이는 감옥 가고 저는 회사에서 잘릴 거고. 태열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태열아, 은정이가 번 그 돈. 그게 어떤 돈인지 알아? 도박으로 번 돈이야. 사람들을 망치고 가족을 파괴한 돈이지. 그래도가 어디 있니?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열아, 내 아버지 기억나니? 네,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기억해? 태열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박 빚 때문에 독촉하던 사람들한테. 그래. 그런데 내 아내가 그 도박장을 운영했어. 다른 사람들을 내 아버지처럼 만든 거야.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엄마는 그걸 용서할 수 없었어. 태열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창고 압수수색을 하겠습니다. 집에 계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지하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습한 냄새와 함께 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안엔 현금 더미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박스에, 가방에, 서랍에 온통 돈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성공의 상징이라 부르던 것들. 하지만 제 눈엔 그건 단지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돈뭉치를 하나씩 꺼내 들었습니다. 세어보고 봉투에 담았습니다. 증거물로 압수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끝이 났구나. 창고 안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경찰관들이 사진 찍는 소리, 돈 세는 소리, 봉투에 담는 소리. 저는 창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올라 거실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먼지 사이로 햇빛 한 줄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 눌러왔던 숨이 조용히 풀려나갔습니다. 며느리가 구속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태열이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며느리 일 때문에 더 이상 다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밥을 차려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열이는 여전히 먹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동네 친구 정희가 찾아왔습니다. 미수가 소식 들었어. 며느리가. 응, 알아. 정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들지. 응, 힘들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잘한 거야.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정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정희야. 정희는 떡을 놓고 갔습니다. 저는 그 떡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잘한 걸까?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태열이 방으로 갔습니다. 태열아, 네,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열이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열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를 힘들게 했구나. 태열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는 은정이를 사랑했어요. 알아. 그런데 은정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태열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태열아,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걸 바로 잡아주는 것도 사랑이야. 은정이는 지금 벌을 받고 있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정말요? 그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또 다시 일어서잖니.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다시 시작하자. 정직하게, 바르게. 태열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한테 화냈던 거.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원 앞에 섰습니다. 큰 건물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태열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가요. 그래.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피해자들도 왔습니다.
도박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 빚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들, 그들의 얼굴을 저는 가만히 봤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은정이가 입장했습니다. 수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자신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은정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정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은 3년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총 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피해자는 1,200명이 넘습니다. 50억?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검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많은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엄벌을 요청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시작됐습니다. 한 남자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 도박방 때문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아내와도 이혼했고 아이들도 떠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른 피해자도 일어섰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불법 도박 운영방 때문에 빚을 지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은정이 때문에.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은정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은정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나갔습니다. 저와 태열이도 나왔습니다. 법원 계단에 앉았습니다. 태열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태열아, 괜찮니? 네, 힘들지? 힘들어요. 하지만 엄마가 옳았어요. 태열이가 말했습니다. 피해자들 얘기 들으니까 은정이가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 알겠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네, 엄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거실. 은정이의 물건들은 모두 치워졌습니다. 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태열이도 도왔습니다. 엄마, 이 방은 어떻게 할까요? 은정이의 방을 가리켰습니다. 정리하자. 다 버리고. 저희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명품 가방들, 비싼 옷들, 화장품들, 모두 죄의 대가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들 다 기부할까요? 그래, 그러자. 저희는 짐을 쌌습니다. 큰 박스에 하나씩 담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태열아, 밥 먹자. 네. 태열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맛있다, 엄마. 그래, 다행이다.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 저 내일부터 일 찾아볼게요. 그래, 천천히 찾아라. 네. 이번엔 정직하게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태열이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아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태열이는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정직한 일이었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아들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노인들을 돌보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보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고, 요즘 아들이 도박 때문에 걱정이야.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박이요? 응. 인터넷으로 하나 봐. 빚이 점점 늘어간대. 저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상담센터 알려드릴게요. 고맙네. 고마워. 저는 상담센터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이는구나. 그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녁에 태열이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월급 받았어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태열아, 내가 써. 아니에요. 엄마 드릴 거예요. 고맙다.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겁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직하게 번 돈,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 은정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께,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처음엔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왜 저를 신고했을까 하고요. 하지만 지금은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더 큰 죄를 지었을 거예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반성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뿐입니다. 어머니, 나중에 제가 나가면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며느리 은정 올림. 저는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열아, 은정이한테 편지 왔다. 뭐라고 써 있어요? 저는 편지를 건넸습니다. 태열이도 읽었습니다. 엄마 은정이가 반성하고 있네요. 그래, 다행이다. 저는 답장을 쓰기로 했습니다. 은정아, 편지 잘 받았다. 반성하고 있다니 다행이구나. 사람은 실수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단다.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나중에 나오면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정직하게. 어머니가 편지를 붙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집은 평화로웠습니다. 태열이는 성실하게 일했고 저는 복지관에서 봉사를 계속했습니다. 어느 봄날 창밖으로 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태열이가 퇴근했습니다. 왔구나. 밥 먹자. 네. 식탁에 앉아 저희는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잘했네. 열심히 할게요. 엄마 보답하려고요. 고맙다, 아들. 저는 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태열이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괜찮아, 같이 하자. 저희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조용히 흘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평화가 찾아왔구나. 지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 아팠던 기억들. 하지만 그 모든 게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가족이라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양심에 거리낌 없이 내일도 모레도 저는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따뜻하게. 그게 제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나요?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